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또 위훈을 기리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지원을 위한 준비 활동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데 핵실험장 가동 재개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곳곳에서 공세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는 대공세를 격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방안도 요구했는데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현행 KBS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과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수신료 징수 방식을 주제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여 동안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통합이 아닌 분리 징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의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 토론 투표 결과 5만 8천여 표 가운데 97%가 통합 징수 개선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자유토론에서는 수신료 폐지 주장이 절반을 넘겼고 분리 징수 목소리가 31.5%에 달했다며 KBS의 공적 책임 이행도 요구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의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방식인 만큼 더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안건을 이슈화한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방송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됐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후임자로 내정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른바 여권발 방송개혁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권고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폐해는 그냥 둘 수 없다며 KBS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제 구도 논평에서 공영방송이 수신료 통합 징수라는 방패막이 뒤에서 공정성을 저버린 채 방만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분리징수 권고는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 뉴스를 만들 작정이냐고 반문하며 공영방송은 권력과 금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신료를 받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여당은 장애인단체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시 보조금으로 일당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지급 중단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시민단체 때려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가 공개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소속단체의 실적 보고서입니다. 지난 2021년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1억 7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증빙 자료로는 전장현의 도로점거 시위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권익 옹호와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위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입된 사업인데 최근 3년 동안 전장현 소속 단체들이 71억 원을 타갔다는 게 여당 특위의 주장입니다. 사업 절반가량은 집회 시위라며 보조금을 받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장현은 즉각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다.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겁니다. 당 지도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부정과 비리를 적발한 대통령실 감사 결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적발된 민간단체를 범죄단체라고 비판하면서 지원을 확대한 문재인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직접 서면 지시까지 내리자 정부도 모든 부처 감사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보조금 환수와 수사 의뢰, 추가 감사 계획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때려잡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고 보조금 부정과 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국정은 뒷전이고 권력 장악과 비판 세력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과 엮어 쓸어버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노조 탄압으로 반짝 지지율 반등의 재미를 보더니 이제 다음 차례는 시민단체 탄압입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고리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권이 반발하고 맞서면서 충돌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민주당이 당을 혁신할 인물이라고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발표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같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도 또 한 번 흠집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으로 시민운동가 출신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하면서 대폭 힘을 실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도부에서 수용한다라고 하는 게 정권을 위임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발표 직후부터 이 이사장의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선 조작설에 푸틴은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글, 여기에 코로나19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주장도 내놓은 겁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이라며 천안함 조작설을 언급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난은 거셌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해촉을 비롯한 조치를 촉구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당내에서는 혁신하자는 때에 오히려 당내에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권에서도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민주당 폭망 인사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당을 얘기했지만 이 이사장의 임명으로 그저 국민께 외면받는 민주당으로 가도록 재촉하고 있을 뿐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이 대표는 천안함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더니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결국 임명 발표 9시간 만에 개인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사의를 밝힌 이래경 이사장 뜻을 바로 수용했습니다. 자진 사퇴 모양새이지만 이 대표 입장에선 당내 비판 여론도 의식해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역량이 있고 또 신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봐야 되겠죠.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를 통해 혁신기구 출범을 결의한 지 3주 만에야 발표된 인선이었지만 어렵게 내디딘 첫 발부터 삐끗한 셈입니다. 정작 혁신의 방향과 내용은 뒷전이 됐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또 한 번 냉정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포함해 모두 29개 의원실의 출입 기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을 교차 검증한 뒤 특정된 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최 의원 자택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실에 수사관을 보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최 의원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또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리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들, 또 시민과 학생 등 약 7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훈부는 오전 10시 정각에 추모를 위한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68회 현충일을 맞아서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릴 예정입니다. 한 건설단체가 30년째 국가유공자의 낡은 집을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노후주택 2,200여 가구를 고쳐줬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에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낡은 창틀과 샤시를 교체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며 전등도 새 것으로 바꿉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자 지붕 방수 공사와 도색도 다시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6.25 참전 유공자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 총상을 당해 몸이 불편한 데다 뇌병변 2급 장애로 왼쪽 편에 마비까지 온 91세 참전 유공자는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옥상에서 비가 새고 내가 바랬던 거 다 있고 현재 고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협회는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1994년부터 30년 동안 240억여 원을 들여 2,265가구를 무료 보수했습니다. 올해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8가구를 찾아 고쳐주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택업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 보수해주는 사업이 대한주택건설협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으로 번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7차 핵실험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북한에 핵탄두 40발이 있을 거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근처와 지원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활동 징후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차 핵실험을 위한 핵실험장 가동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부터 영변 핵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내 건설 작업이 상당히 늘어난 징후 등을 관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은 2009년 이후
IAEA의 세이프가드 활동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로시 총장은 지난해 연말 방한했을 때 북한으로 사찰단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IAEA 역할론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The availability of the IAEA to play even a wider role, if needed, in the resolution of this situation. I am persuaded that open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is indispensable. I am also persuaded that the IAEA can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is regard. 미국 정치권에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유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춘 만큼 보다 공격적인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현지 시간 4일 ABC 방송에 출연해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미 동부 방어를 위한 새 미사일 방어 MD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 폐기 연구센터는 세계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 문헌을 토대로 북한이 40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북한 핵탄두 보유량이 최소 30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때는 국제해사기구에 알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11일 안에 다시 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예고 없이 발사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국제해사기구 IMO에 군사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발사 일정은 우리 시각으로 5월 31일 0시부터 이달 11일 0시 사이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는 31일 아침 첫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IMO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내놓자 반공화국 결의 채택이라며 사전 통보가 더는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미 예고했던 11일 이내에 2차 발사를 감행할지 11일 이후 예고 없이 나설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재발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통상적인 건데 북한이 지금 7월 27일 전승절을 앞둔 상황에서 좀 더 발사의 속도를 땡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6월 11일 전후 발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는 설비를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동창리 지역은 저희 한미 정보 당국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새로운 발사 시기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사전 미통보를 예고한 데 대해 국제규범과 상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언급했을 때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연구원이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핵 보유를 찬성하는 비율은 60.2%로 5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핵무장 찬성 여론은 2021년 71.3%로 가장 높았다가 지난해 69%로 조금 줄었고 올해는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핵 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와 같은 6가지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런데도 핵 개발을 해야 하는지 묻자 동의 비율은 36에서 3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하자는 여론도 2021년 61.8%에서 지난해 60.4%, 올해
53.6%로 하락세입니다. 주한미군과 핵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엔 주한미군을 선택한 비율이 49.5%로 핵무기 33.7%보다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71.1%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했고 68.5%는 핵우산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핵 보유에 대해서 막연하게 찬성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핵을 보유했을 때 여러 가지 위기라든가 대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더 현실적인 대답이 나온 게 올해 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번 조사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지배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현행 자사주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관련 세미나에서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2배로 늘려서 2027년까지 수출액 2천억 달러로 세계 10위, 2030년 2,500억 달러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 산업 발전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과 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내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노사정 대화는 시작도 못 해보고 차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근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강제 연행돼 구속까지 되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과거 공안 정권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온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이 체포된 전남 광양에서 내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지역본부 의장과 상임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데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총집에서도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이라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면서 그 수위나 또는 참여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할 거고.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전남 광양제철소 농성장 앞에서 경찰 대응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포함한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등과의 연대 투쟁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대정부 투쟁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박 2일 농성과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 마련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던 민주노총도 이미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이던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빈자리가 생겨 위원 교체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정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전원회의 진행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사회적 대화의 연결고리가 단절될 위기에 놓이면서 노정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데 이어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려차기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SNS 사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이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정치권의 현수막이 도로가에 많이 걸렸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는데 현장에선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 오거리 앞.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워낙 많은 데다가 온통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에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렇게 극단적이니까 약간 진짜 저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현혹되게 만드는 그런 말 표현이 아닐까. 안전 문제도 제기됩니다.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겁니다. 이곳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걸어오다 보면 이 현수막들 때문에 반대편 차선에 우회전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기껏해야 제 가슴팍 정도의 높이입니다.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들이 교통안전의 길잡이와도 같은 표지판을 가리기도 합니다. 저렇게 몇 단씩 달려 있으면 교통에도 굉장히 운전자에게도 시야적으로 장애가 되고 보행자에게도 너무 전체적으로 다 가려버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선거철도 아닌데 이처럼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게 된 이유는 뭘까? 지난해 12월 국회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걸리면서 전국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대책을 촉구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교통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하는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 어린이와 장애인 보호구역에선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철거하려고 해도 현실은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철거했다가 소송 걸리고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점검 나가면서 그런 거 있으면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안내 같은 거 이번 주부터 그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새 지침 역시 실효성이 떨어져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점에서 법률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건전한 게시 문화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조정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 현수막 지옥에 빠진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은 행안부의 지침이 나왔다면서 법안 논의를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강릉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서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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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굉음과 소음기에서 나온 액체 등이 전형적인 급발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운전자 얘기지만은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이 돌같이 굳어 있다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한꺼번에 다 모여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황. 유가족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조물 책임법상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첨단 기술이 집적된 차량 결함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강릉 사고 뒤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희가 하늘나라 가면서 저희 가족에게 남겨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해서 또 기술적 대책 마련이 제조사에서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는 증거로 불릴 만큼 사고 기록 장치 EDR의 낮은 신뢰도 역시 문제입니다. 자동차 두뇌에 해당하는 엔진 제어 장치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의 이상으로 잘못된 정보가 사고 기록 장치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보고서를 보면 5초만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65%에 불과합니다. ECM이 연산을 잘못하거나 오류가 나가지고 밟았다라고 해버리면 EDR은 밟은 걸로 기록을 해버린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결함이나 고장 등에 대비해 엔진 제어 장치를 여러 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을 찍는 페달 블랙박스도 장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주말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이 충돌할 뻔한 사고를 놓고 미중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고위급 당국자들을 보내서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 코앞을 가로지른 건 명백한 위협 행위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높이다간 머지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 won't be long before somebody gets hurt. That's the concern with these unsafe and unprofessional intercepts. They can lead to misunderstandings. They can lead to miscalculations. 중국은 거듭해서 미국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항해한 것 자체가 미국의 도발이라는 겁니다. 事实真相是美方滋事挑衅在前，中方依法依规处置在后。 인도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방위 산업과 안보 이슈에서 인도와 협력을 약속하며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선을 넓혔습니다. We face a rapidly changing world. We see bullying and coercion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은 중국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어갔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국장을 중국에 보내 중국 측 대화 상대와 접촉을 벌였습니다. We are looking to continue to have a predictable relationship with the PRC. President Biden has been clear. We don't seek any kind of new Cold War.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방문이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고 미국 내에서도天安门 42주기 날 중국 땅을 밟은 건 실수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중국과 군사 분야에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공세에 나선 가운데 대반격 여부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공세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면서 양측의 여론전과 심리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기동 중인 탱크와 장갑차가 포격을 맞습니다.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격퇴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남부에서 적국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모두 물리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300여 명을 사살하고 전차와 장갑차 수십 대도 파괴했다는 겁니다. 전투는 벨고로드주에서도 이어졌는데 역시 러시아는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Ударами авиации, огнем артиллери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прикры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Запад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формирования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우크라이나는 동시다발 공격이 진행 중인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공세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대반격에 나서고도 러시아에 혼란을 주기 위한 여론전인지 아니면 다른 시기를 노리고 있는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장군인들이 입을 가리고 있는 영상까지 배포하며 철저히 비공개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다만 대반격에 나설 충분한 무기는 보유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hen you go on the counteroffensive, one thing is to have enough of weapons to begin it, but another thing is to ensure sustainability of supplies. 젤렌스키 대통령도 도네츠크주의 바흐무트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왔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대반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І наш крок там, всі наші зайняті позиції. Ворог знає, що Україна переможе. Вони це бачать. Вони це відчувають завдяки вашим ударам, воїни. І, зокрема, на Донеччині. Дякую за це.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예고해온 대반격에 돌입했는지 혹은 다른 방식의 단계적 공세 강화에 착수했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진입할지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유엔 총회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 10시, 내년부터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 참여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내년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유일한 후보여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차 투표에서 선출이 확정될 경우 우리 시간으로 자정 직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3D 프린터로 집을 지을 정도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튼튼하겠냐고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건물에 차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지 실험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홍상욱 기자입니다. 가장 큰 궁금증은 안전성이었는데요. 실험을 해봤는데 지난해 실시한 3D 프린팅 주택 충돌 실험. 일부 시청자들은 충격의 강도가 약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가 최근 3D 프린터로 8천만 원을 들여 20일 만에 다시 지은 2층 사무실. 무게 1톤이 넘는 승용차 한 대가 시속 50km로 건물에 돌진합니다. 굉음을 내며 충돌한 승용차,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벽면은 어떨까? 차량이 충돌한 벽면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20톤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충돌 실험. 3D 프린터로 출력한 벽면은 충격을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 하중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조적인 성능 측면에서는 의심할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는 조형물이나 소형 찜질방 수준의 건물만 가능한 상황. 3D 프린팅 주택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는 충돌 실험 외에도 내진과 단열, 소음 등 여러 외부 환경과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실험을 벌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또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정말 집을 많이 보급하고 지어주고 편안하고 안전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는 3D 프린팅 건축.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고 관련법이 마련돼 상용화된다면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계기로 준비한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상교육의 중심이었던 경남 김해와 고성을 중심으로 금관 가야와 소 가야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경북 고령과 전북 남원의 고분군을 중심으로 가야 연맹의 영역이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400m 지역에 우뚝 솟아있는 고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능선을 따라 700여 개에 달하는 고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 연맹은 4세기 후반 고구려의 침입으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이후 가야 연맹은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는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에 본거지를 하겠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고분은 평지에, 가야의 고분은 구릉이나 산지에 조성된 것이 차이점입니다. 특히 지산동 고분군은 가야 고분군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에 조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상에서 바라봤을 때 좀 더 우러러 보이고 이제 그 피장자의 그런 이제 권위 그리고 이제 그런 왕 이렇게 국가의 그런 권력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유물에서도 대가야만의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지산리 32호분에서 나온 금동관은 풀잎이나 꽃잎 모양을 장식했는데 백제나 신라와는 다른 대가야만의 특색입니다. 정교한 귀걸이 공예 기술도 돋보이는데 이런 유형은 일본 구마모토의 고분군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산리 44호분은 40명이 넘는 순장자가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가야 지배자가 강력한 권력을 가졌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한 개의 주각, 그 두 개의 부각, 그 32개의 순장각이 주각을 중심으로 이제 방사상으로 축조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안에서는 이제 40여 명에 달하는 순장자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후기 가야연맹의 중심 세력은 소백 산맥을 넘어 호남 동북권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고분군이 바로 남원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입니다. 이 지역에선 40여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서 고분인지 능선인지 구분이 쉽지 않지만 가야시대 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백제의 고분으로 추정됐는데 발굴조사 결과 가야의 고분으로 밝혀졌습니다. 89년도에 고분군을 발굴조사해 보니 가야시대 토기 그리고 무덤 양상이 가야시대 걸로 확인되어서 발굴조사 및 출토 의무를 통해서 가야시대 고분군임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중국에서 백제를 거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닭머리 달린 청자, 또 백제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청동거울, 금동 신발과 유사한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이 지역이 후기 가야 연맹 가운데 중국, 백제와의 교육 창구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백제 중앙 집권 세력과 이 가야, 이 웅봉권의 가야 정치 세력이 상호 문물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령과 남원의 고분군은 후기 가야 연맹이 경남 남해안을 넘어 경북과 호남의 일부 지역까지 영역을 확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영역의 확장은 군사와 외교 등에서 힘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후기 가야 연맹의 국력을 확인시켜주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90 넘은 거장 정상화 작가와 칠순의 박영하 작가는 한국적 추상회화의 새 지평을 개척했습니다. 연륜은 20년 넘게 차이가 나지만 그 예술로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색 추상화들을 모은 전시장은 정상화 작가가 평생 구축하려 한 평면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엇비슷한 백색이라도 격자들의 크기와 각도, 색채에 따라 다른 깊이의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정교한 밀도의 격자 무늬가 어우러져 다른 차원의 공간감을 불러일으키고 밑바탕에 숨어있던 형형색색이 갈라진 틈에서 배어나온 듯합니다. 1970년대부터 2019년작까지 40여 점을 통해 정 작가의 끊임없는 실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 천에 고룡토를 바르고 접은 뒤 나무칼로 떼어내고 물감으로 메우는 작업을 반복하며 새로운 미학적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드러냈다가 메웠다가 드러냈다가 메웠다 하는 반복. 이거 반복. 사람이 산다는 것도 반복성이야. 똑같은. 근데 그 속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차세대 단색화의 계보를 잇는 박영하 작가의 추상화엔 나무와 바람 등 자연의 숨결이 흐릅니다. 형상은 모호하지만 토담을 연상시키는 흑빛 색감과 거친 질감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화폭의 자연 그대로를 품으려는 작가의 열망은 아버지 박두진 시인의 정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 모든 자연을 그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자연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 자체 스스로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캠퍼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몇 달에 걸쳐 흙과 도자기 가루 등을 섞어 만든 안료를 겹겹이 쌓아 올리다 마음에 들어서야 붓질을 멈춥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아침엔 선선하지만 낮엔 덥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강릉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과 오존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오고 있는데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북 동부는 오늘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방은 대기가 건조하니까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2도, 부산이 18.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